히말라야 정상 백엠를 앞에 두고 외국인 남자와 동양인 남자가 껄껄껄 웃어댔다. 두 남성은 말을 안 해도 서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웃었을까? 그 둘은 왜 히말라야에 도착했을까? 구독과 알림 좋아요를 클릭하면 두 남자의 우정 사연이 시작됩니다. 핵, 핵. 숨소리가 거친 서양인 사내 제임스가 자신보다 체구는 작지만 삶의 무게로 짓눌린 노인 박만세를 등에 업고 히말라야를 오르고 있었다. 제임스, 내려줘. 나 같은 노인네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돼. 만세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임스는 핏발선 눈으로 앞을 응시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코에서는 멈추지 않는 코피가 흘러 하얀 눈 위를 붉게 수놓고 있었다. 자식에게 기름 냄새 난다며 버림받고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털린 채 노숙자가 되었던 만세 씨. 그리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졌으나 죽음의 공포에 떨며 보드카 병만 비우던 제임스. 대체 무엇이 이 시한부 CEO를 괴력의 거인으로 만들었으며 무엇이 저 노인을 다시 살고 싶게 만들었을까? 그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은 뉴욕 공항에서 만난 악마의 미소부터였다. 뉴욕 JFK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만세 씨를 맞이한 것은 기회의 땅이 아닌 얼음장 같은 냉기였다. 하지만 그 냉기를 뚫고 따뜻한 손길이 먼저 다가왔다. 아이고, 박만세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뉴욕 한인회에서 나온 김 실장입니다. 금태 안경에 세련된 코트를 입은 김 실장은 만세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사우디에서 포크레인 레버를 잡느라 지문이 다 닳아버린 그 뭉툭한 손을 김 실장은 마치 보석이라도 다루듯 소중히 여겼다. 선생님처럼 사우디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죠. 제가 뉴욕의 가장 화려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여기 여권이랑 경비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여긴 소매치기가 많아서 노인분들은 타겟이 되거든요. 만세 씨는 자식들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모은 3천만 원이 든 복대와 여권을 건네며 그는 수줍게 웃었다. 김 실장님, 내가 죽기 전에 자유의 여신상은 꼭 한번 보고 싶소. 우리 애들이 나더러 맨날 시장통 기름 냄새 난다고 무시만 해서 나도 이런데 올 줄 아는 사람인 걸 보여주고 싶거든. 김 실장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만세 씨를 검은색 고급 세단에 태웠다. 그러나 차가 도착한 곳은 맨해튼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었다. 쥐새끼들이 드나들고 낡은 타이어가 쌓인 브루클린의 외딴 폐창고 앞이었다. 차가 멈추자 김 실장의 눈빛은 독사처럼 변했다. 어이, 박노인, 내려. 김 실장님? 여기가 호텔인가요? 왜 이렇게 어둡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실장의 구두발이 만세 씨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찼다. 만세 씨는 흙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김 실장은 만세 씨의 복대에서 달러 뭉치를 꺼내 세어보더니 침을 뱉었다. 이게 다야? 사우디 박만세라더니 겨우 3천? 야, 이 영감탱아. 자식들도 버린 노인네를 내가 왜 모셔? 이 돈은 내가 뉴욕 온 환영비로 잘 쓸게. 아, 여권은 내가 쓰레기통에 잘 버려줄게. 불법 체류자로 살다 죽든 말든 알아서 해. 안 돼. 그건 내 목숨값이야. 김 실장, 여권이라도 돌려줘. 만세 씨가 기어가 김 실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김 실장은 차가운 조소를 남기며 차에 올라탔다. 세단이 출발하며 튀긴 흙탕물이 만세 씨의 얼굴을 덮쳤다. 화려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멀리서 비웃듯 번쩍이고 있었고 만세 씨는
찢어진 바지 주머니에서 자식들에게 주려고 챙겨온 눅눅해진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사탕의 단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비린내 나는 배신의 쓴맛만이 혀끝을 맴돌았다. 할렘가의 어둠 속에서 굶주린 그림자들이 만세 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뉴욕의 심장이라 불리는 센트럴 파크. 하지만 여권도 돈도 희망도 잃어버린 만세 씨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묘지였다. 며칠째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벤치를 전전하던 그의 몰골은 이미 사람의 형색이 아니었다. 사우디의 뙤약볕도 중동의 모래폭풍도 견뎠던 그였지만 냄새난다며 코를 찌푸리던 자식들의 눈빛과 고맙게 잘 쓸게라며 비웃던 김 실장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가슴을 파고들어 생의 의지를 갉아먹었다. 그래, 여기서 죽으면 자식놈들이 시신 찾으러 오기는 하려나. 만세 씨는 낡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박하사탕 하나를 꺼냈다. 끈적하게 녹아버린 사탕 껍질을 벗기려다 그는 힘없이 손을 떨며 사탕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흙먼지가 묻은 사탕을 보며 만세 씨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탕은 그가 뉴욕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달콤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바로 옆 벤치에서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퍽! 소리와 함께 고급 보드카 병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비싼 양복을 입은 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사내 제임스였다. 그는 뇌종양 통증 때문인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품속에서 작은 권총한 자루를 꺼내 관자놀이에 갖다 댔다. 그 광경을 본 만세 씨의 눈에 사우디 시절의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제임스의 팔을 낚아챘다. 이 미친놈아, 죽긴 왜 죽어? 죽을 힘이 있으면 나 같은 노인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죽어.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만세 씨였지만 사우디 현장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부들을 호령하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공원을 울렸다. 제임스는 당황한 눈으로 이 꾀죄죄한 동양인 노인을 쳐다보았다. 놓으세요, 영감님. 나는 이미 끝났어. 내 머릿속엔 괴물이 살고 있다고요. 제임스가 한국말로 대답하자 만세 씨는 눈을 더 크게 떴다. 한국말 할 줄 알면 더 잘 됐네. 이봐, 내 머릿속엔 자식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어. 그래도 난 이 흙 묻은 사탕 하나 못 먹어서 울고 있었다고. 당신은 저 비싼 술이나 깰 줄 알았지. 배고픈 게 뭔지나 알아? 만세 씨는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박하사탕을 주워 제임스의 입에 억지로 쳐넣었다. 먹어. 먹고 정신 차려. 이게 내가 가진 전 재산이다. 이 자식아. 얼결에 사탕을 받아 문 제임스의 입안에 맵싸하고 달콤한 박하향이 퍼졌다. 수천억 자산가로 살며 먹었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강렬한 맛이었다. 제임스는 멍하니 사탕을 굴리다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맵네요. 아주 맵고 다네요. 매워야 정신이 들지. 내 손바닥 좀 봐야. 지문이 다 녹아나도록 일해서 자식 키웠더니 뉴욕 노숙자 신세다. 그래도 난 안 죽어. 억울해서라도 자유의 여신상 얼굴은 보고 죽을 거니까. 만세 씨의 뭉툭하고 거친 손바닥이 제임스의 눈앞에 펼쳐졌다. 지문은 사라졌지만 수만 번의 레버질로 다져진 그 손은 제임스가 평생 봐온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 숭고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제임스는 권총을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만세 씨의 손을 잡았다.
만세 씨라고 했나요? 내 버킷리스트에 하나 추가하죠. 당신을 저 여신상 앞으로 데려가는 거. 그리고 당신 인생의 지문을 다시 새겨주는 거. 뉴욕의 가로등 불빛 아래 죽음을 결심했던 두 남자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위대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그들 앞엔 김 실장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과 예상치 못한 만세 씨의 건강 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세 씨의 포크레인 정신이 죽어가던 CEO 제임스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그 가슴 벅찬 과정을 담았습니다. 센트럴 파크의 벤치에서 박하사탕 하나로 맺어진 기묘한 인연은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어졌다. 제임스는 뉴욕 최고의 IT 기업 CEO답게 만세 씨를 가장 먼저 백화점으로 데려갔다. 자식들에게 냄새난다며 구박받던 낡은 점퍼는 쓰레기통에 던져졌다. 거울 앞에 선 만세 씨는 몸에 딱 붙는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헛기침을 내뱉었다. 제임스, 나 같은 노인네가 이런 귀한 옷을 입어도 되는 건가? 이거 한 벌이면 우리 막내놈 전셋값 보태줄 수 있을 텐데. 제임스는 만세 씨의 어깨를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만세, 이제 자식 걱정은 그만해요.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냄새로 기억했지만 나는 당신의 강인함을 기적으로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가장 화려하게 살러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적어 내려갔다. 제임스의 리스트는 세상의 끝복이 사랑한다고 말하기처럼 추상적이었지만 만세 씨의 리스트는 투박하고도 절실했다. 1.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자식들 보란 듯이 사진 찍기. 2. 나 속여먹은 김 실장 놈 잡아서 꿀밤 한 대 때려주기. 3. 사우디에서 못다 판 우물 전 세계에 하나씩 더 파주기. 만세 씨의 리스트를 본 제임스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지만 이 노인은 평생을 남을 위해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전용기를 준비시켰다. 좋아요. 만세, 당신의 리스트 2번부터 해결합시다. 김 실장 그놈, 지금 멕시코 카르텔과 손잡고 한국인 은퇴자들 돈 뜯으러 내려갔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가서 당신의 그 사우디산 꿀밤 맛을 보여주자고요. 하지만 여정을 시작하려던 찰나 만세 씨가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며칠간의 노숙 생활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고령의 몸을 무너뜨린 것이다. 제임스는 사색이 되어 주치의를 불렀지만 정신을 차린 만세 씨는 오히려 제임스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다. 이봐, 제임스. 포크레인 엔진은 원래 좀 털털거려야 제맛이야. 소리 좀 난다고 폐차시키면 쓰나. 기름 좀 치고 다시 가동하면 그만이지. 만세 씨는 가슴 포켓에 꽂힌 녹슨 사우디 훈장을 만지며 웃어 보였다. 죽음을 앞둔 40대 서양인과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난 60대 한국 노인. 두 남자는 전용기 트랩을 오르며 서로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제임스, 내 인생의 후진 기어는 빼버렸다. 브레이크도 고장 났으니 알아서 해. 비행기는 뉴욕의 밤하늘을 가르며 남쪽을 향해 솟구쳤다. 만세 씨의 가슴 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원망 대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우정이 엔진처럼 고동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향하는 멕시코에는 김 실장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과 상상조차 못할 치명적인 시련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무장 강도들에게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만세 씨는
버려진 폐차 트럭을 사우디식 기술로 부활시켜 광란의 질주를 시작하는데 만세 씨의 손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멕시코 북부의 거친 사막지대. 제임스의 전용기에서 내려 현지 가이드로 위장한 차를 타고 이동하던 두 사람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났다. 보잉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서 있는 사내, 바로 만세 씨의 전 재산을 가로챘던 김 실장이었다. 그는 이제 뉴욕의 사기꾼이 아니라 현지 카르텔의 자금 세탁책이 되어 무장 괴한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아이고, 박노인, 끈질기네. 뉴욕 할렘가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어야 할 영감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김 실장의 신호와 함께 무장한 괴한들이 차를 포위했다. 제임스는 뇌종양 통증으로 인해 차 안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비틀거렸고 만세 씨는 그런 제임스의 손을 꽉 잡았다. 제임스, 눈 감고 있어. 사막 모래바람은 내가 전공이니까. 괴한들이 총구를 들이대며 내리라고 협박하는 순간 만세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가에 버려진 채 방치된 낡은 15톤 덤프트럭이었다. 엔진 덮개는 열려 있고 타이어는 반쯤 빠진 폐차 직전의 몰골이었지만 만세 씨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쇳덩이는 아직 살아있다고. 만세 씨는 괴한들의 방심을 틈타 차 문을 박차고 나가 트럭 조종석으로 몸을 날렸다. 이 미친 영감이. 김 실장이 소리쳤고 총성이 사막을 울렸다. 만세 씨는 조종석 밑으로 몸을 숨긴 채 사우디 현장에서 수천 번 갈아 끼웠던 배선 뭉치를 손가락 끝 감각만으로 찾아냈다. 지문 없는 뭉툭한 손가락이 구리선을 비틀어 맞대자 치직거리는 불꽃과 함께 웅장한 엔진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찢었다. 콰르르릉.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만세 씨는 기어를 전진에 때려 박았다. 덤프트럭은 거대한 짐승처럼 포효하며 김 실장의 승용차를 그대로 짓밟고 나갔다. 당황한 괴한들이 총을 쏘아댔지만 만세 씨는 능숙하게 벗긴 레버를 조종해 트럭의 적재함을 방패처럼 세워 총알을 막아내며 제임스가 탄 차를 엄호했다. 야, 이 김 실장 자식아, 사우디 모래바람은 총알보다 무겁단 말이다. 만세 씨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창밖으로 팔을 뻗어 사우디 시절 받은 녹슨 훈장을 흔들었다.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사막을 가로지르는 트럭은 마치 전차와 같았다. 제임스는 창밖으로 펼쳐진 만세 씨의 광기 어린 질주를 보며 전율을 느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벌벌 떨던 CEO의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노동자의 위엄이 비쳤다. 트럭은 카르텔의 포위망을 뚫고 지평선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뒤를 쫓아오던 김 실장의 눈빛에는 더 잔혹한 사리가 서려 있었다. 저 노인네. 보통이 아니네. 야! 본대에 연락해. 지야, 감옥 준비하라고. 사막의 노을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탈출엔 성공했지만 만세 씨의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만세 씨의 코끝을 찌른 것은 사막의 마른 먼지가 아닌 눅눅한 곰팡이와 비린 피 냄새였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만세 씨의 사진은 단단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옆을 보니 제임스가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었다. 뇌종양의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카르텔의 무자비한 구타 때문인지 그는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어이, 박 사장. 사우디 전설이라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어둠 속에서 구두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문신을 휘감은 멕시코 카르텔 조직원들이 살기등등한 눈으로 만세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실장은 만세 씨의 턱을 구두 끝으로 들어 올리며 비열하게 웃었다. 당신 옆에 저 양키놈, 뉴욕 IT 기업 CEO냐? 스위스 계좌에 든 돈이 수천억이라던데. 비밀번호만 불면 당신은 한국 보내줄게. 어때? 당신 버린 자식들한테 가서 큰 소리 쳐야 할 거 아냐? 만세 씨는 찢어진 입술 사이로 핏덩이를 뱉어냈다. 김 실장, 너는 사람 손을 보고도 모르냐? 나는 땅 파는 놈이야. 땅 파는 놈들은 배신 같은 거 몰라. 그리고 내 친구는 내가 지킨다. 분노한 김 실장이 만세 씨의 뭉툭한 손을 구두발로 지시겼다. 이 영감탱이가 지문도 없는 주제에 무슨 자부심이야? 이 손가락 다 부러뜨려줘. 고통이 뼈를 타고 전해졌지만 만세 씨는 비명 대신 이를 악물었다. 사우디 현장에서 뜨거운 철근에 손을 대었을 때보다 더한 통증이었지만 그는 옆에서 고통받는 제임스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제임스, 정신 차려. 내 포크레인은 아직 엔진 안 꺼졌다. 김 실장과 조직원들이 제임스의 노트북을 해킹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만세 씨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뒤척였다. 그때 감옥벽 너머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다. 낡은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벽 너머 정비소에 방치된 중장비의 금속음이었다. 만세 씨의 눈이 번뜩였다. 일반인에겐 소음일 뿐이었지만 40년을 기계와 산 그에게는 그것이 탈출의 지도이자 설계도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녹슨 못 하나를 입으로 물어 제임스의 쇠사슬 틈으로 기어갔다. 제임스, 죽지 마. 내가 밖에서 포크레인 소리를 들었어. 사우디 박만세가 내 놈 인생 끝까지 밀어 올려줄 테니까. 만세 씨의 눈에는 눈물 대신 인생 최후의 설계를 마친 노동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김 실장과 카르텔 일행이 제임스의 계좌를 열기 위해 고문실을 비운 사이 만세 씨는 입에 문 녹슨 못으로 제임스의 수갑을 풀고 그를 등에 업었다.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만신창이 몸이었지만 정비소 쪽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그의 혈관을 다시 뛰게 했다. 정비소 마당, 그곳엔 반쯤 분해된 채 버려진 구형 캐터필러 포크레인이 있었다. 만세 씨는 제임스를 조종석 발치에 눕히고 운전석에 올랐다. 배선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시동키는 당연히 없었다. 하지만 만세 씨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지문 없는 손가락을 전선 뭉치 속에 쑤셔 넣어 끊어진 신경을 잇듯 배선을 하나하나 꼬아 붙였다. 살아나. 제발 살아나. 내가 살아야 내 친구가 산다. 치직거리는 불꽃이 만세 씨의 손등을 태웠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마침내 콱콱쾅 하는 굉음과 함께 검은 매연이 밤 공기를 찢었다. 30년 전 사우디의 사막을 누비던 그 엔진 소리였다. 뭐야? 누가 포크레인에 탔어? 당황한 김 실장과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와 총을 쏘아댔다. 총알이 조종석 유리를 파편으로 만들고 만세 씨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레버를 놓지 않았다. 만세 씨는 포크레인의 거대한 암암을 옆으로 길게 휘둘렀다. 쇳덩이 버킷이 휘둘러지자 카르텔의 지프차들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다. 야, 이 자식들아. 나는 평생 땅만 판 놈이야. 너희 같은 놈들 묻어줄 무덤 파는 건 일도 아니라고. 만세 씨는 무한궤도를 가동해 감옥의 외벽을 그대로 밀어버렸다. 김 실장이 겁에 질려 차를 타고 도망치려 하자 만세 씨는 포크레인의 버킷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 뒤인 김 실장의 차 지붕 위로 내리꽂았다. 쾅!
차 보닛이 박살나며 멈춰섰고 김 실장은 오줌을 지리며 조종석에 만세 씨를 올려다보았다. 만세 씨는 조종석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핏발선 눈으로 외쳤다. 김 실장, 내 인생의 후진 기어는 빼버렸다고 했지? 이제 내 놈 죄를 밀어버릴 시간이다. 만세 씨는 겁에 질린 김 실장을 뒤로 한 채 그대로 기지의 정문을 박살내고 정글을 향해 진격했다. 뒤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들려왔지만 거대한 쇳덩이 방패 뒤에 숨은 두 남자를 멈출 수는 없었다. 제임스는 조종석 바닥에서 떨리는 손으로 만세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만세, 당신 진짜 거인이군요. 만세 씨는 피 섞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거인은 무슨, 그냥 땅 파는 박노인이야.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목적지로 가자고. 하늘이랑 제일 가까운 곳으로. 포크레인이 지나간 자리엔 깊은 궤도 자국이 남았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짓밟혔던 한 노인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시 그려 넣은 거대한 인생의 지문이었다. 두 남자가 인생의 마지막 행선지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제임스에게 히말라야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용서의 상징이었다. 수천억의 돈을 가졌으나 단 한 번도 진정한 평온을 누리지 못했던 그는 죽음 직전 가장 낮은 곳에서 온 만세를 만나 비로소 비우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삶을 신성한 설산의 구름 위로 흩뿌리고 싶어 했다. 반면 만세 씨에게 히말라야는 평생 땅바닥만 보며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이었다. 사우디의 지하 굴착 현장에서, 한국의 어두운 공사판에서 평생 머리 한번 들지 못하고 땅 밑만 파헤치며 자식들을 건사했던 노병. 제임스는 그런 만세 씨에게 죽기 전 지구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을 선물하여 그 굽은 허리를 펴고 세상을 당당히 내려다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만세, 당신은 평생 땅을 파서 남의 집을 세웠지만 이제는 당신만의 별에 가장 가까이 서야 합니다. 그것이 제임스가 피를 토하며 히말라야를 고집한 목적이었다. 해발 5,000m의 칼바람 속에서 제임스의 호흡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제임스의 코에서 코피가 흘러가면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봐, 제임스, 정신 차려. 만세의 목소리가 들리자 제임스는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제임스의 얼굴에는 만세의 눈물이 떨어져 있었다. 만세는 더 큰 소리로 제임스, 드디어 버킷리스트 해냈어. 라며 소리를 질렀다. 제임스는 만세의 소리에 주위를 둘러보다가 번뜩 깨달았다. 내가 만세 등에 엎여왔다는 사실을 놀랐다. 미안한 마음에 제임스 만세의 어깨를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렀다. 만세는 괜찮다 하며 함께했으니 등을 치면서 둘은 껄껄 웃었다. 만세 씨는 제임스의 식어가는 손을 자신의 거칠고 따뜻한 뺨에 갖다 댔다. 이봐, 제임스, 정신 차려. 해가 뜬다. 내가 보고 싶다던 그놈의 해가 뜬다고. 만세 씨의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가기도 전에 얼어붙어 하얀 결정체가 되었다. 제임스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다 만세 씨의 가슴팍에 꽂힌 녹슨 사우디 훈장을 만졌다. 만세, 고마워요. 내 인생 마지막 포크레인 기사가 당신이라서 참 좋았어. 제임스의 고개가 만세 씨의 어깨 너머로 툭 떨어졌다. 만세 씨는 대답 대신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우디의 모래바람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렀던, 그리고 자식들이 냄새난다고 구박하던 그 낡은 목소리로 부르는 아리랑이었다. 아리랑,
하리라. 알아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나. 노래가 끝나갈 무렵 히말라야의 거대한 구름바다 사이로 황금빛 태양이 쏟아져 내렸다. 그 빛은 제임스의 창백한 얼굴과 만세 씨의 깊게 파인 주름을 골고루 어루만졌다. 만세 씨는 제임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지문 없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그곳엔 제임스가 죽기 직전 온 힘을 다해 적어 넣은 피 섞인 글자가 선명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평생 자식들에게 냄새나는 노인이라 불리며 존재를 부정당했던 박만세. 하지만 이방인 사내에게 그는 아버지였고 거인이었다. 만세 씨는 제임스의 시신을 품에 안고 꺽꺽거리며 통곡했다. 그 울음소리는 히말라야의 계곡을 타고 메아리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래, 만세야. 너 이제 진짜 만세다.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몇 달 후 아프리카의 어느 메마른 마을. 한 노인이 익숙한 솜씨로 포크레인 레버를 당긴다. 땅줄기가 갈라지며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자 아이들이 환호하며 노인의 손을 잡는다.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곳엔 히말라야의 태양을 닮은 제임스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만세의 손에는 이제 지문이 없지만 그가 파낸 우물물엔 수천 명의 생명이 깃든 새로운 지문이 매일같이 새겨지고 있었다. 제임스가 남긴 유산은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만세 씨는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사지도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복수하러 가지도 않았다. 그는 제임스의 이름으로 재단을 세우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메마른 오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노숙자 박 씨가 아니다. 전 세계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포크레인 할아버지, 만세로 불린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만세, 만세를 외치며 달려온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땅을 팔 때마다 솟구쳐 오르는 물줄기는 그가 평생 흘렸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신의 축복이었다. 한국에 있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제임스의 유산 소식을 듣고 뒤늦게 아버지, 죄송해요라며 울먹이는 아들에게 만세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들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나는 이미 내가 준 상처보다 훨씬 큰 우정을 선물 받았다. 나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다. 온 세상이 내 집이고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방인이 내 친구다. 너희도 부디 남의 눈치 보며 사는 인생 말고 내 손으로 누군가의 우물을 파주는 인생을 살아라. 만세 씨는 전화를 끊고 다시 포크레인 조종석에 앉았다. 조종석 옆에는 제임스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68세, 누군가는 끝이라 말하는 나이에 박만세는 다시 레버를 당겼다. 자, 제임스. 오늘은 어디를 파볼까? 우리 인생에 후진 기어는 없으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포크레인의 거대한 버킷이 힘차게 땅을 파헤쳤다. 그 궤적을 따라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